김보의 배더 정치 16번째 시간입니다. 4.13 총선이 오늘로 정확하게 보름 남았습니다. 주요 정당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죠. 그리고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총선의 성적표를 좀 미리 가늠해보고 막판에 혹시나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구도대로라면 새누리당이 좀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승리는 좀 명확해 보이죠? 예,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현재 여권, 그러니까 현재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 야권이 이긴 경우는 4.19 혁명 직후라든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상태, 거의 이제 정변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만 현재 야권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정당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산업화의 혜택을 박정희 정권 이후로 영남 쪽이 주로 보면서 인구가 영남이 많아지고 호남은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영남하고 호남의 어떤 의석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영남 의석이 65석인데요. 호남, 충청, 강원, 제주를 다 합친 의석이 66. 거의 비슷하죠. 예. 여기서 사실 영호남이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수도권을 빼면 나머지 절반은 영남 의석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야권이 총선 승리, 쉽게 얘기해서 1등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한 미션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2012년 총선, 지난 총선 보면 당시에 민주통합당이 이러다가 야권이 이기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어요. 예, 근데 착각이 있었죠. 예, 결과가 야당이 127석이었고 새누리당이 152석이었던가요? 승리를 점치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도 20석 이상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망한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 야권이 이길 것이다. 야당이 제1당이 된다 이렇게 본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히 산수를 몇 가지 해보고 양쪽의 전략 참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여당은 엄살을 부리고 있었고 야당은 오히려 좀 너무 기대에 부풀어 있었구나 뭐 이런 관측을 해서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요. 야당 지지자들한테 좀 제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 야당이 어렵다고 전망을 하느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불행하게도 제 관측이 좀 더 옳았던 것 같고요. 지금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은 힘을 다 모으고 또 야권 연대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또 여당 심판론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겨우 한번 총선을 한번 치러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승리는 명약관화하다. 네, 그건 상수라고 봐야겠죠. 예, 그건 상수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이길 것이냐. 과연 정말 암울한 전망은 200석 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 이상이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아니면 최소한 과반은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권 지지층에서는 희망보다는 공포감에 압도돼 있다 그럴까요? 짓눌려 있다 그럴까요? 지난 18대 총선이었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153석, 그 다음에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 이렇게 해서 여당, 여당 갈라진 여당이지만 그 여당이 그때 179석을 했습니다. 합쳐서요. 합쳐서요. 근데 그 당시를 보면 대선에서 500만 표로 일방적으로 이겼고 당시 한나라당이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수도권 의석수를 보면 그때 111석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 수도권이 81대 25로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번에 비록 야권이 분열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수도권에서 81대 25 거의 뭐 서너 배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 하는데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지금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략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경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합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3대 2 정도로 지금 나온 여론조사가 새누리당이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너 배 차이가 났을 때, 서너 배 차이가 났을 때 179석인데 180석까지 넣는 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균형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각성이랄까요? 그 힘과 어떤 현실적 힘을 볼 때 180석까지는 안 넘지 않을까. 150석에서 180석 사이 어디쯤은 그래도 새누리당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소속 변수가 막판에 좀 새로 생겨났습니다. 무소속이 한 그래도 20석 안팎은 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18대 총선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기고 2008년 총선 선거 결과가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또 친박 무소속연대까지 다 합치면 197석이었고 179석이 아니라 네, 자유선진당을 이제 197. 합칠 충청도의 예, 자유선진당을 이제 예. 범여권으로 빼느냐, 넣느냐 이제 그런 그 건데요.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자유선진당이 18석인데 지금 이제 충청도 민심을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정치 세력은 민심과 관계없이 정치 세력은 현재 새누리당이 이제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197석 따라서 무소속을 제외하면 200석을 새누리당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도 사실 그렇게 과한 욕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한겨레가 전한 각 정당의 전략가들이 추산하는 수치부터 좀 살펴볼게요. 새누리당이 160석이라고 했고 더민주는 130석, 국민의당이 40석, 정의당이 20석. 이걸 다 합치니까 350석이에요. 근데 실제 의석수는 300석이란 말이에요. 거의 저 예. 불교, 기독교, 가톨릭 다 합치면 우리 국민 5천만 인구보다 더 많은 경우랑 비슷한 예.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좀 높게 잡고 실제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더민주의 130석 안팎 전망은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좀 과도한 목표 설정인가요? 네, 전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30석에서 덜어내서 그걸 이제 새누리당과 무소속,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친여 무소속, 네. 무소속 연대라고 할 수 있는 그쪽에 좀 넘겨줘야겠죠. 그래야 서로 현실적인 수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당 40석은요? 네, 저는 그건 이제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거기 안철수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이 네. 목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제 겸손한 그 평가 전망을 내놨다 그래서 지지자들 위축시킬 수 있다 생각해서 아마 40석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40석이 보면 호남에 20석 네. 그리고 전국 지지도 20%에서 10석 그리고 수도권에 7, 8석 이렇게 네. 지금 잡아서 40석을 이야기를 했는데 수도권 사실 안철수 의원을 빼고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지금. 대표도 위태롭죠. 네, 그렇죠.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최원식, 문병호, 김영환 네. 이런 분들의 지지도가 더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원식 현역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이 거의 40%인데 9.7% 나오는 자릿수.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은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7, 8석이 뭐 불가능한 수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호남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호남에서도 20석은 좀 비현실적인 수치다. 저는 한 15석 좀 넘지 않을까? 전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20석 교섭단체 목표로 하는데 이것도 예, 불가능하죠? 목표치죠. 목표치고요. 현실적으로는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뭐 많지 않고요. 네. 뭐 적게 보면 한둘, 좀 많이 봐도 한 두세 정도고요. 비례대표도 현실적으로 한 4, 5개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합쳐서 이제 6, 7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한 10석 정도 하면 상당히 크게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의 전략가들이 얘기한 수치가 있지만 새누리당은 좀 줄여잡았고 그렇습니다. 야권들은 대부분 좀 희망치대로 얘기를 해서 350이 나왔으므로 예. 그 깎아서 새누리당 쪽 그리고 무소속 쪽으로 좀 많이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원래 이제 부자들이 몸조심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가난한 집에서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가장 많은 의석이 있는 이번 총선에서 10석이 늘어서 122석이 된 수도권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총선 때는 더민주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통합당이 우세했었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수도권의 특징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상태에서 치른 17대 총선 때도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33석을 차지했고요. 네. 열린우리당이 76석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야당이 유리한 상태에서 차지할 수 있는 수도권의 최대 의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야권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에서도 야권이 좀 어려울 것이다. 예.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뭐 정치라는 게 이제 워낙 좀 역동적이고 또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막판에 되는 쪽으로 좀 몰아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새누리당이 이길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게 압도적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쭉 제가 한번 나온 것들을 한번 이렇게 스크린을 해보니까 예. 지금 서울이 49석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 나온 걸 이렇게 한번 보니까 새누리가 한 23석, 더민주가 17 정도가 지금 우열이 좀 드러난 것, 그 정도 되고요. 예. 9곳 정도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예. 경합적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 3대2 정도로 새누리당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경기, 인천 이런 걸 따지면 그것보다도 조금 더 새누리당이 예. 더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수원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가불병정, 무까지 네, 5개가 있는데도 지금 사실 이기고 있는 것은 김진표 전 총리가 있는 무 하나 정도 지금 앞서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열세이거나 박빙이거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이 워낙 의석이 많기 때문에 예. 수도권이 122석이나 된다는 점을 끝까지 유의해서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지역구 의석의 이제 절반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숫자인데요. 제가 이제 현재 그 권역별 영호남, 충청, 강원, 제주를 현재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가져간다고 전제하고 예. 수도권을 새누리당이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의석의 변화를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워낙 압도적이고 또 강원도 다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을 3분의 2 정도를 새누리당, 3분의 1 정도를 야당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비례대표까지 계산을 하면 수도권을 3분의 1만 새누리당이 차지해도 150석이 넘습니다. 또 수도권을 절반 정도를 가져가면 170석 정도가 나오고요. 수도권을 여당에서 3분의 2 정도를 가져가게 되면 무려 200석 가까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산수가 가능하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빠지는 건 이제 무소속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워낙 의석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정당이 좀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영남권은 어떨까요? 영남권은 비새누리당 그리고 무소속을 세워보는 게 더 빠르겠죠? 영남권에서 좀 선전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 대구에 네. 김부겸, 김해, 김경수, 창원 성산, 노회찬 의원 한 3석 정도가 가능한 선 아닌가 예. 그렇게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무소속 이게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 그래서 이번에 영남권 그 중에서도 PK 지역에서 무소속 돌풍이 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몇 가지 좀 징조가 있는데 손수조, 배재정, 장제원 이렇게 붙은 곳 이게 이른바 거기가 문재인 네, 박근혜 지역구요. 키즈라고 하는 예. 손수조 지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 전 대표가 넘겨준 예. 지역구를 넘겨준 배재정 이 둘이 격돌하는데 의외로 지금 무소속 출신의 장제원 후보가 큰 차이로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PK가 예. 야당의 문재인 대표 쪽에 선뜻 손을 들어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대단히 이 민심은 입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장제원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거고요. TK도 저는 그런 성향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서도 지금 달성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지역구였죠. 여기에 보면 진박 중에 진박이라고 하는 추경호가 들어갔는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구성재라고 하는 분, 무소속인데 32대 26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요. 압도적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쪽 지역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니 대통령을 만들 때 과정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와 이미 대통령을 배출하고 난 뒤에 대구의 민심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권은희, 유성걸, 주호영, 조혜진 이런 영남권에서의 무소속 벨트, 무소속 연대 이게 상당히 좀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향후 이제 전국에서도 예전에 친박 무소속 연대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남아있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갔다 바로 또 귀환한다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됐지만 이번은 조금 그런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대선 때는 다시 또 복귀를 합치겠지만 조금 그래서 다른 어떤 전국 지형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일단은 여권 성향의 무소속들의 선전이 예상을 할 수 있다. 예상된다. 2012년 총선 때 전 부산을 갔었는데요. 당시에 부산의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이전 선거와 다르게 물론 선거는 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만 40% 이상으로 꽤 당선권에 근접한 우수한 성적들을 거뒀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부산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기를 발휘해서 돌파 가능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북강서갑의 박민식 현역 의원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후보라고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좀 강하다고 하고요. 지금 언론의 눈엔 절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개인기를 발휘해서 혹시 과반 지지 정도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럴 가능성은 아직 뭐 별로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경남 쪽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들은 거는 거기 도지사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홍준표를 지지를 했다가 이번 총선 때는 다시 또 무상급식 해야 된다. 홍준표 도지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상급식 그걸로 홍준표 소환 운동을 벌였던 젊은 학부모들의 모임들이 꽤 많이 조직이 됐고 특히 양산 같은 데는 의외로 중앙 언론에서 보지 못하는 이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양산 같은 경우에 원래 한 선거구였다가 이번에 양산 갑을로 이렇게 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송인배 후보죠. 송인배 후보 같은 경우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양산이 경계가 그어지면 본인이 신도시에서 당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구 획정이 신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선거구가 나뉘어진 게 아니라 신도시 반 농촌 반, 신도시 반 농촌 반 이렇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여당의 입김이 작용을 해서 여당이 둘 중에 하나도 못 내주겠다. 우리가 둘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가져갔다. 그만큼 새누리당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호남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겨레는 최근 기사에서 광주 8석 중에서 7석을 국민의당 우세로 분류를 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몰아줄지 나눠줄지 고민한다. 현재 민심은 이제 거기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은 이제 아직도 4월 13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호남 민심 그 중에서도 이제 광주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호남이 28석인데요.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전부 다 석권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정치인의 표현이니까 좀 과장이 있겠습니다만. 28석 전부를요? 예, 뭐 그런 정도로 이제 희망 섞인 기대치, 과도한 기대치를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본부장은 호남에서 절반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호남 유권자들은 이제 호남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긴 하지만 이번 선거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또 수도권에서 야당이 여당에 맞서서 얼마나 전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표심에 반영을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정과 이성이 좀 대립하는 국면인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제가 이용섭 의원하고 전 의원이죠. 이용섭 전 의원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점점점 더민주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가 이번에 비례공천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례공천 파동으로 그게 꺾이거나 오히려 다시 좀 역전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던데 이제 더민주가 좀 미운데, 미운데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 좀 통제를 해오다가 말하자면 다시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지율을 보면 초반에 국민의당
절대 우세로 출발을 했다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최근에는 경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오차범위 이내에서 누가 네, 우세하냐. 전체적으로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호남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좀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광주 전남과 전북의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렇죠. 네. 전북 같은 경우에 이제 중심이 전주인데 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더민주 후보가 국민의당을 앞서거나 상당히 오차 범위 내이지만 우세한 박빙 우세지만 정동영 후보도 네, 지금 정동영 후보조차도 네. 지금 처음에 선거전이 시작됐을 때는 그래도 정동영이 거물인데 네. 김성주 신인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초선 의원에 질 수가 있겠느냐 했는데 전반적으로 김성주 후보가 앞서고 있고 그리고 네. 또 김윤덕 후보가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가장 안정적으로 1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북의 민심이 그 현지를 뛰고 있는 후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분리가 되고 있다. 광주 네. 전남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고 광주가 가장 말하자면 그 더민주 또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네. 반감이 심한 지역인데 예. 나머지 전남만 또 놓고 보면 또 많이 또 다릅니다. 전남 서부와 동부가 또 다른 거죠. 네. 복잡합니까? 네, 그래서 지지 강도나 이런 걸 호남 전체를 묶어서 볼 게 아니고 한번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정장서 의원이 목표를 반반이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게 더 현실적인 수치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하고 전북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 뭐 지역민들한테는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 한데 전남북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국 전체에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한 야당이 매우 불리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광주 전남하고 전북하고 이제 민심이 달라진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야당에는 좋은 징조는 아닌 거죠. 더민주만 놓고 보면 네, 전체가 호남이 한 묶음이 되어서 더민주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수도권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민심이 좀 다양화되고 다기화되는 게 수도권 민심과 연계성을 좀 약화시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는 뭐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호남의 민심과 네. 호남을 떠난 수도권 민심, 그러니까 출향민들의 민심이 서로 절연되는, 끊어지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광주 전남은 여전히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당이 강고한 데 반하면 점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수도권에서는 호남 민심과 출향민들의 민심 사이에서 그 연계도가 약화되거나 오히려 좀 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도권 쪽에서는 야권 지지자들이 알아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 그렇죠. 네. 현재 야권의 주요 기반은 야권의 다리가 두 개 있다면 이제 하나는 이제 호남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수도권에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재야 운동을 했던 세력, 또 나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했던 좀 젊은 새로운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 조중동에서는 이제 그 유권자들을 자꾸 친노라고 하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무튼 80년대 대학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늘어난 새로운 어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세력들, 그러니까 호남과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한 세력, 이 두 그룹이 야당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항상 호남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집권도 할 수 있었고 선거에서 선전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전략적 판단을 할 걸로 사실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광주 전남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야권 전체는 좀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광주는 늘 전략적인 선택에 밝은 곳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8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나눠줄까 몰아줄까 이렇게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광주 같은 경우에 단일 선거구 형태 비슷하게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근데 현지 민심을 들어본 결과 뭐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당이 좀 우세한 것이 많다라고 썼는데 저는 꼭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광주 국회의원 8명을 어느 한 당이 차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되게 묘하게 된 게 새정치를 주장하던 국민의당 쪽에서는 좀 기성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고 더민주 쪽에서 내세우는 후보들은 그렇다고 광주 시민들의 마음에 썩 드는 신인들이 네, 라인업이 나온 건 강한 라인업이 아닌 거란 아니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판단이 훨씬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충청 강원권을 한번 살펴볼까요? 충청이 역대 선거 중에서도 가장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선거가 특히 충청의 관전 포인트는 관전 포인트가 없다는 게 관전 포인트다. 누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자민련 또 자유선진당 예. 이런 중심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번 선거에는 없고 영남과 호남에서의 어떤 이슈 이게 충청에서는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진박 논쟁 네. 이게 뭐 충청하고 관계 없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의 분열 이것도 충청에서는 별 영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와 농촌의 문제 또는 인물 중심 이런 문제로 충청이 갈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야말로 지금 충청은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충청이 이제 전통적으로 여야를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전통이 좀 있는데요. 또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안 맞는 데가 충청이라고 합니다.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디 토론회 갔다가 충청권의 대학 교수님한테 현지 분위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전 충청 특히 충남 이쪽의 특징은 충북도 마찬가지죠.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후보도 별로 없잖아요. 후보들은 네. 꽤 많이 냈죠. 네. 그런데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호감이 별로 작동을 하지 않고요. 충청도에서는 이제 야권 분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론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구도가 마련이 됐다고 하고요. 현재 충청권 의석이 여권이 한 3분의 2, 야당이 야권이 한 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교수님 말씀은 아마 선거를 치르고 나면 아마 절반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야당이 의석을 더 확산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충청권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야당이란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국민의당은 그렇게 기회가 올 것 같지 않다는 것이고요.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의석수가 많지가 않죠. 예, 총선에서 9석을 다 예. 새누리당이 차지했고요. 이번에 예. 한 석 줄어서 8석인데 물론 현지 분위기는 다 새누리당이 이제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예. 혹시 야당에서 이긴다면 이제 뭐 이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주는요? 제주는 3석 보통 지난번은 민주통합당이 3석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제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을 하신 정치인의 전언에 따르면 예. 제주는 항상 제주 이제 4.3 항쟁에 대한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야당이 계속 의석을 차지해 왔는데 삼선 의원들에 대한 어떤 피로감 예.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좀 이제 젊은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3석을 다 야당이 차지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걱정을 좀 제가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 일단 쭉 훑어봤고요. 47석이죠. 마지막으로 정당 투표로 결정되는 비례대표 살펴보겠는데요. 이건 제가 계산을 좀 해봤으니까 예. 소개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 이제 비례대표 의석이 현재 이제 47개죠. 정당 지지도 합계를 100분율로 계산을 해가지고 소수점 위에 자리로 의석을 나눠 갔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미만은 소수점 미만 자리가 큰 정당이 한 석을 더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 석씩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3% 이상일 경우에 우선 배정하죠. 3%를 3% 얻거나 5석을 얻어야 예. 그 비례대표 배분에 배분에 참여할 참여할 수가 수 있는 있는 거죠. 거죠. 네. 예, 지난 주말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를 보면 새누리당이 39%, 네. 또 더불어민주당이 21%, 국민의당이 8%, 정의당이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단한 산수를 해보면 정당 지지도 합계는 73%입니다. 예. 이걸 다시 100%로 환산을 해가지고 각 정당에 돌아가는 의석을 보면 새누리당이 25번까지 당선이 되고요. 더불어민주당 14번, 국민의당 5번, 정의당 3번. 이제 이런 결과가 간단히 나오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가 이제 이대로 다 비례대표
각 정당 득표율로 연결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예측됩니다. 더민주 같은 경우에 지금 정당 지지율만큼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더민주의 지지자들을 상당히 아프게 한 사건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문제나 또 비대위원들이 그 안에서 좀 장난질을 친 거나 해서 야권 지지자인데도 난 더민주에 별로 표를 주고 싶지 않다. 정당 투표는 사표가 아니니까. 물론 사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민주의 의석이 과연 현재 정당 지지율만큼 나올까? 거기에 이미 다 반영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반대로 네.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럼 이제 대안이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운데 국민의당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야당 제1야당 대안 세력이 될 것이냐. 또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과연 야당의 대안 세력이 될 것이냐. 이런 네. 주저함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론조사에서 네. 자기 미운 정당을 답변 안 하는 것하고요. 실제 투표장에 가서 나는 새누리당을 찍고 싶지는 않은데 어느 정당에 그래도 의석을 하나라도 더 주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균형과 또 여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가.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제가 아까 14번으로 예측했고 네. 현재 정당 지지율 21%로 예측했습니다만 이거보다 떨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의 정당 지지율 19대나 18대 이런 걸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보다는 약 한 5% 정도 더 나왔던 것 같아요. 비례대표 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예. 그 표가 뭐 국민의당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예. 정의당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정당이 될 수 있는 군소 정당이 있을까? 예를 들면 녹색당이나 노동당 이런 데가 비례대표 한석 혹은 그 이상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의미 있는 3% 미만 득표를 한 데가 진보신당 2.94%였고요. 또 19대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진보신당이 1.13%, 녹색당은 0.48%, 아직 네. 멀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왔는데요. 재밌는 게 기독교 정당 변수가 좀 있을 겁니다. 이윤석 의원이 들어가서 예, 이번에 5번 기독자유당이 돼서 네. 기독자유당이 5번이 됐고요. 네. 민주당이 이제 6번으로 밀렸죠. 이윤석 의원이 이제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후보 등록을 했죠. 그런데 18대 총선에서 기독사랑 실천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당이 무려 2.59%.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비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죠. 기독사랑 실천당이 예, 그런 정당이 있었습니다. 네. 2.59%였고요. 그런데 이제 19대에 들어가서 기독교 관련 당이 두 개로 갈렸습니다. 네. 여기 분열이 된 거죠. 기독자유민주당이 1.20% 차지했고요. 한국기독당이 0.25%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기독교 관련 정당이 어떤 정당이 또 있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이런 힘들을 이제 기독자유당에서 모아낼 수 있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낼 가능성도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이 됩니다. 저희가 비례대표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수 문제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남았고 늘 선거 막바지에 어떤 예상치 못하던 변수들이 툭 튀어나와서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려고 시도한 적도 있고 그게 실패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남북 간의 대치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이미 다 주식으로 따지면 이미 시장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남아있는 변수가 있다면 그게 여론조사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여론의 영향을 이렇게 되먹임하면서 그 여론의 어떤 증폭 과정, 이른바 나선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야권연대, 그 위로부터 야권연대가 아닌 아래로부터 국민들이 이루어지는 야권연대가 마지막 변수이고 그 마지막 변수를 촉진시키는 게 결국은 여론조사 아닐까.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계속 이런 나선 효과를 그으면서 앞으로 보름 남은 선거에서 실질적인 단일화, 몰아주기, 전략적인 선택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이 촉매제, 촉진제가 있다면 그게 여론조사가 아닐까. 그게 제일 큰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 부분이 역시 실제로 선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경제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 실정 심판 이 프레임이 작동할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그 종편이라든가 좀 친여 성향 언론의 어떤 왜곡된 그 프레임 유포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강한 정당, 보수 정당에다가 표를 몰아주는 그런 유권자 심리를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자본주의의 어떤 체제가 한계에 자꾸 부닥치면서 네. 극우 정치인들 또 극우 정당이 자꾸 힘을 얻어가는 좀 걱정스러운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또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뭐 야당 심판론 뭐 이런 걸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여당은 안정론, 우리가 계속 집권해야 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안정론으로 방어를 하는 게 정상인데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현재 새누리당은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그런데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 중계방송 하듯이 야당 심판론 몇 프로, 뭐 정권 심판은 몇 프로, 이렇게 양비론으로 물타기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언론의 좀 잘못된 보도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언론 변수 이런 것들이 끝까지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죠.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구호가 뛰어라 뭐요? 그런 거죠. 야당 때문에 우리가 뛰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제가 나쁜 걸 경제가 좋다고 사기칠 수는 없고 이 나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저 야당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런 거냐 해서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후자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진보적인 경제학자 정태인 박사 이런 분은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나 기자들이 총선 항상 많이 틀리고 총선 이후에는 이번 총선은 이변이었다. 이런 거 보면 여론조사도 전문가도 읽지 못하는 도도한 민심의 흐름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야권 지지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뉴스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김보엽의 더 정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